설명이 너무 많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환자도 나았고 끝까지 들은 환자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15시간 자는 선비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잠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비가 잠들었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잠든 이유는 잠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약이 되는 이야기. 말 많은 의녀의 시작합니다. 말이 너무 많은 의원이 있다면 그 설명을 끝까지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가도 괜찮을까요? 조선 어느 마을 어귀에 작은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마에 약초 묶음이 걸려 있고 문 앞에는 약재 냄새가 늘 배어 있는 곳이었지요. 이 약방 의녀 선생의 처방은 용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들은 환자는 전부 나았고 설명을 듣다 도망간 환자도 집에 돌아오면 나아 있더라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녀 선생 본인만 당연히 설명 덕분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약방 마루에 앉아 약재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청록색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린 채 붓을 손에 들고 약재 선반에 항아리 수를 하나씩 세어가며 적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검은 머리에서 비녀 하나가 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연화의 약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약재 선반, 낮은 진료 탁자, 그리고 진료 기록을 쌓아둔 작은 괴짝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공간에는 언제나 묵직한 약재 냄새와 함께 연화가 진료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환자가 오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연화는 그 고요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약재 목록 정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선비였습니다. 단정한 유건에 흰 도포를 걸친 반듯한 인상의 사내였지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느릿하고 무거운 걸음이었는데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꺼풀이 내려앉아 있어서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연화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선비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지요. 잠이 너무 많이 옵니다. 밤에 자고 낮에도 자고 자고 나서도 또 잡니다. 하루에 15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올 봄부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려니 했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 했지요. 과거 준비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앉기만 하면 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연화가 진료 기록지에 받아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간단한 문제이나 설명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선비가 눈을 반쯤 뜨며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듣겠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신사. 연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면의 구조부터 짚어야 했지요. 사람의 잠이란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현상인데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모이는 양이 지나치게 많을 때 과수면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비장을 통한 경로와 신장을 통한 경로였지요. 비장 경로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신장 경로는 수기가 과다할 때 심화가 억눌리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가는 연화를 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잠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비가 손을 내렸습니다. 연화의 설명은 비장과 신장을 지나 심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심기가 약해지면 정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몸이 자꾸 쉬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잠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심기를 보하는 약을 쓰면 되는 것입니까? 연화가 잠깐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선비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원인에는 다시 내인과 외인이 있었습니다. 내인은 칠정, 즉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등의 감정이 장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였고, 외인은 풍한서습조화, 즉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습기와 건조함과 열기가 몸 밖에서 침입하는 경우였지요. 선비의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비의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연화는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도 있었으니까요. 외인 중에서도 습기는 특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습기는 무거운 성질이 있어서 기운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비장과 결합하면 담습이 생기고, 담습이 쌓이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거워지며 졸음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요. 선비의 턱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연화가 붓을 들어 진료 기록지에 받아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올 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으니 봄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거주하시는 곳이 습한 환경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봄은 감기가 활발해지는 계절인데, 감기가 지나치게 항진하면 비장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이를 간승비라 하는데, 선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가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단정한 자세로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일정하고 깊었지요. 깊이 잠든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연화가 잠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고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설명 중 수면 발생, 간승비 설명 단계. 연화는 받아 적은 것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환자에게도 설명을 계속하는 것이 올바른가? 잠깐 생각했지요. 생각이 끝났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환자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화가 간승비의 기전을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정윤서였습니다. 한양 외곽에 살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 선비였지요. 이번 시험까지 3년을 준비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부터 이 잠이 문제였지요. 책을 펴면 잠이 오고, 밥을 먹으면 잠이 오고, 심지어 걸으면서도 졸음이 왔습니다. 이 약방을 찾아온 것은 사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명이 너무 길어서 도망가는 환자가 많다는 소문도 함께 들었지요. 그러나 정윤서는 자신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선비가 설명 하나를 못 듣겠느냐 싶었지요. 지금 그 정윤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진료 탁자 앞에서 반듯하게 자고 있었지요. 연화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정확히는 첫 번째 설명, 즉 원인 설명을 마쳤지요. 이제 처방 설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잠든 정윤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깨울까 했지만 깨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이 많은 환자가 자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치료의 일부였으니까요. 몸이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 판단을 의학적으로 내렸습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약재 선반으로 가서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서의 증상을 기준으로 비장을 보하고 담습을 없애며 심기를 안정시키는 처방을 구성했지요. 약재를 하나씩 꺼내 저울에 달며 혼잣말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잠든 환자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연화의 설명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윤서가 몸을 약간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깬 것은 아니었지요. 자는 사람이 자세를 고쳐 잡듯 고개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깊게 잠들었지요. 연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약재를 내려놓고 선비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는 얼굴은 진료실에서 보는 얼굴과 달랐습니다. 힘을 주어 버티던 것이 다 풀린 얼굴이었지요. 반듯하게 차려입은 도포 안에서 정윤서는 생각보다 여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약재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는 아니었지요. 연화에게 그런 계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을 뿐이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눈빛이었지요. 천장을 보았다가 약재 선반을 보았다가 그제야 자신이 약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이 뻣뻣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저려 있었지요. 연화가 약재를 저울에 달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방을 드시는 동안에는 찬 음식을 삼가시고 특히 날 것과 기름진 음식은 비장에 부담을 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적어도 1시경은 가볍게 움직이셔야. 정윤서가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지요. 깨어나셨군요. 지금 처방 복용법 설명 중입니다.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정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막 깨어난 것 같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화가 붓을 들고 대답했지요. 물론입니다.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과거 준비 중입니다. 이 잠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처방을 받으면 잠이 줄어들겠습니까? 연화가 기록지에 무언가를 받아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인이 비장허약에 의한 것이라면 처방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인이 간승비라면 처방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 원인이 심기 부족이라면 약에 더해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거 준비 중이시라면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처방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방 기간을 늘릴 경우 중간에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시에는 다시 맥을 짚고 정윤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잠깐요.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정윤서가 말했지요. 저도 의서를 좀 읽었습니다. 간승비는 감기가 과항진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저는 감기가 과항진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얼굴이 붓지 않고 맥이 빠르지 않으며 눈이 충혈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제 증상은 간승비보다는 비어 쪽이 맞지 않겠습니까? 연화가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반박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감기 과항진이 반드시 열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울체된 감기는 오히려 침묵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를 감기울결이라 하는데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감기울결과 비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연화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울비어라 하며 두 사람의 설명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시경 동안 약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설명이 교차했습니다. 정윤서가 자신의 이론을 말하면 연화가 더 긴 설명으로 반박했고 연화가 진단을 말하면 정윤서가 읽은 의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지요. 연화는 이의가 틀렸을 때 정확하게 틀렸다고 말하고 왜 틀렸는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윤서가 팽팽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설명에는 끝이 없었지요.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면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 설명에 또 의문을 제기하면 그 의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더 빛났지요. 정윤서의 눈꺼풀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졸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의 양에 눌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윤서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아까는 등을 세운 채 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요. 진료 탁자 위에 팔을 얹고 그 위에 이마를 댄 자세였습니다.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설명을 계속해야 하는지 잠시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판단했습니다. 이 환자는 설명을 들어야 하는 환자이므로 계속해야 하지만 탁자에 이마를 댄 자세가 목에 좋지 않으므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연화가 일어나 방석 하나를 가져다 정윤서의 팔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면서 이마가 닿은 곳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가 한 명 더 왔다가 안쪽에서 선비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내일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그 환자를 붙잡아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환자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지요. 연화가 다시 약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윤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처마박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지요. 연화는 약 봉지를 다 싸놓고 복용법을 다시 한번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설명을 모두 들려드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였지요. 종이에 적는 것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깨어나면 다시 설명할 생각이었습니다. 정윤서가 깨어난 것은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을 때였습니다. 눈을 뜨고 팔에 댄 이마를 들었지요. 방석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정윤서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목을 돌렸습니다. 뻣뻣했지요. 연화가 약방 한쪽에서 다른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서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요. 깨어나셨군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손을 들고 말을 이었지요. 얼마나 잤습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2차례 합쳐서 대략 2시즌입니다. 정윤서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이 약방에서 잠든 것이 처음이 아닌가요? 다른 환자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연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 간혹 있는 일입니다. 정윤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나은 것입니까? 연하가 대답했지요. 오늘 하루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무신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약방은 약재 냄새가 배어 있어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료 탁자의 높이가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윤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하가 멈추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지요. 정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약은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연하가 약봉지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열흘치입니다. 그런데 복용법이 좀 복잡한 편이라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윤서가 약봉지를 받으며 말했지요. 종이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하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날 이후에는 용량을 조금 다르게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다 적어주시면 밖에서 받겠습니다. 정윤서가 약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하가 종이에 복용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으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종이에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달이는 물의 온도라든지 복용 후 식사까지의 간격이라든지 날씨가 흐린 날과 맑은 날 복용 시간의 차이라든지. 연하가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두 장째 적고 있을 때 밖에서 정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됐으면 주시면 됩니다. 연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장짜리 복용법 종이를 정윤서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이것 외에도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서가 종이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윤서가 10걸음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정윤서가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어 섰지요. 연하가 약방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연하가 되물었지요. 무엇이 말씀입니까? 정윤서가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이 많아진 것이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것과 같은 때였습니다. 올봄. 아내가 봄부터 몸져 누웠습니다. 연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서가 말을 이었지요. 밤에 간병을 합니다. 낮에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앉으면 잠이 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잠이 오는 것은 처음이라 이상했습니다. 연하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들어오시겠습니까? 정윤서가 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또 시작됩니까?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맥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서가 잠시 연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연하가 정윤서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짚었지요. 설명 없이. 연하가 맥을 짚으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연하가 말했지요. 감기울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제가 짐작한 것과 조금 다르군요.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연하가 대답했지요. 억울되어 있습니다.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쌓이면 감기가 소통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한 기운이 비장을 누르면서 잠이 오는 것입니다.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없애야 낫는다는 뜻입니까? 연하가 대답했지요. 걱정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어도 기운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약입니까? 연하가 말했습니다. 약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윤서가 기다렸습니다. 연하가 말했지요. 오늘 이 약방에서 주무셨습니다. 2시즌을. 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2시즌이 제가 드린 처방의 절반 값은 했습니다. 간병을 하는 동안 선비께서 편히 주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윤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약봉지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안 해본 것입니다. 연하가 말했지요. 몸져 누웠다 하셨으니 된 것이 아니라 증상만 듣고 짓는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운 보충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윤서가 그 약 봉지를 받으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값은 선비분 것 하나만 받겠습니다. 정윤서가 말했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다른 환자 한 분이 선비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니 오늘의 빈자리는 그것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확한 계산은 아니었지요. 연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윤서가 약 봉지 2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들어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연하가 말했지요. 잠드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몸이 필요한 것을 한 것입니다. 정윤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왜 계속하셨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한테. 연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설명은 끝내야 합니다. 정윤서가 그 대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지요. 피곤한 얼굴에 드문드문 난 웃음이었습니다. 정윤서가 약방을 나서려다 멈추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윤서가 말했지요. 이 약방 의녀 선생은 설명이 너무 길어서 환자가 도망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설명을 하십니까?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도망간 환자도 집에 가면 낫습니다. 정윤서가 말했지요. 설명 때문입니까?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도망가려 했습니다. 연하가 대답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봉지를 밖에서 받겠다 하셨을 때 식이요법 설명을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정윤서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담담하게 말했지요. 결국 돌아오셨습니다. 정윤서가 나갔습니다. 연하가 약방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저녁 햇살이 느티나무 잎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정윤서의 흰 도포가 그 빛을 받아 잠시 밝았다가 골목 모퉁이를 돌면서 사라졌습니다. 연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료 탁자 위에 방석이 한쪽으로 밀려 있었지요. 아까 정윤서 팔 아래에 밀어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그것을 제자리에 놓으며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진료 기록을 마저 적어야 했지요. 환자명, 정윤서, 증상, 과수면, 진단, 간울비어, 처방, 완성, 특이사항. 연하가 붓을 들어 특이사항란에 받아 적었습니다. 진료 중 2회 수면 발생. 약방 내 수면이 치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설명 효과 확인 필요. 열흘 뒤였습니다.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서였지요. 이번에는 눈이 완전히 떠져 있었습니다. 열흘 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지요.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군요. 어떠십니까? 정윤서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줄었습니다. 15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그리고 아내도 조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2차 처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처방이 조금 복잡한데 첫 번째 처방과 겹치는 약재가 있어서 중복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재별 복용 간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윤서가 눈을 가볍게 감으며 말했습니다. 잠들지 않겠습니다. 연화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약방 처마의 약초 묶음이 바람에 살랑거렸지요. 연화는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3명의 환자가 왔고 1명이 설명 도중 나갔으며 2명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나간 1명도 내일은 나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약방 문 앞 느티나무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잎이 바람에 날려 약방 마루 위로 내려앉았지요. 연화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기록지를 덮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의원이 있다면 그 설명을 끝까지 들어야 할까요? 들어도 됩니다. 도망가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돌아오면 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